그렇죠. 네네. 현 수준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버블 붕괴 직전 네네. 노멀한 패턴을 보고 네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요. 그 이유가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레버리지 3배로 투자할 만한 그런 상품과 이거는 위험하다. 이건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서두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 레버리지 ETF들은 추정하는 지수가 가장 중요하죠. 추정하는 지수의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네, 그리고 박스권으로 갈 것, 그 다음에 하락할 가능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 이 3가지를 이제 구별하는 게 좋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폭락이 있고 난 이후에 뭐 6개월이나 1년은 모두 다 떨어졌으니까 모든 주식이 다 오릅니다. 그렇죠. 모든 섹터가. 네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보면 2020년이에요. 근데 2021년부터는 제가 이제 섹터들을 잘 보고 네네. 투자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린 게 네. 일단 우상향하는 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높은 거는 그때부터는 다우, S&P 500, 나스닥 네네. 종합지수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만 하시라 제가 권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야 될 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제가 바이오 섹터. 네, 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 섹터는 그 추정하는 인덱스 자체가 즉 바이오 산업 자체가 물론 그것도 우상향을 하는데 아주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익스포넨셜 그로스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게 계단형으로 올라요. 네,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게 성과를 내서 상용화해서 대박을 내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바이오 산업에 혹은 그 기업들, 뭐 섹터라고 해도 그 기업들을 모아놓는 거니까 그 기업들은 그게 터져야만이 주가가 한 단계 올라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박스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의 특수효과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서 그 바이오 섹터가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백신 수요가 이제 끝나면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백신은 뭐 예를 들면 암 치료제다. 혹은 뭐 치매 치료제다. 이거는 한번 개발하면 계속 팔 수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그렇죠. 근데 이 백신은 코로나가 끝나면 사실은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수익률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 즉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끝나면 모멘텀이 시작하기 이전에 주가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기를 지나 대세상 모두가 다 올라간 시기를 지나서 주가가 섹터가 우하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네네. 그래서 이제 대표로 들었죠. 그래서 그런 섹터들은 조심하시고 피해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배수나 3배수를 하더라도 특별히 이건 이제 섹터에 해당되는 거니까 섹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또 하나는 종합 주가 지수라면 이제 국가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가능성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아요. 물론 네네. 이제 뭐 신흥국가 중에서도 그렇게 계속 오르는 국가가 있지만 그래도 어쩌든지 간에 국가에 대한 안정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의 안정성도 있으면서 동시에 우상향 가능성의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미국 섹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미국의 섹터를 이제 종합주가를 추정하는 거는 쭉 들고 가셔도 되는데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이제 한국하고 중국은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장기적으로 보면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그려요. 기하급수의 성장을. 근데 한국은 조금 더 안에 들어가 보면 한국은 계단형으로 코스피가 상승을 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 계단형에서 한번 치고 올라와서 다음 치고 올라갈 때까지 이 기간이 보통은 15년, 길게는 2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까지 쭉 박스권으로 가다가 코로나 때 한 단계 탁 튀어서 3천을 넘었거든요. 3천, 그렇죠. 3,300. 네. 이게 사실은 과거의 패턴을 보면 한 단계 뛰어 오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한국의 주가가 여기서부터 다시 미국처럼 이렇게 오르냐 이렇게 안 되죠. 그러면 과거의 패턴을 보면 오른 상황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가겠죠. 10년, 15년. 네네. 그러니까 10년, 15년이라는 긴 기간을 본다고 했을 때 혹은 아무튼 뭐 한 10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계속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박스권으로 갈 때는 3배수 같은 경우는 침식 효과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2배, 3배수.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선택할 때는. 네네.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사실은 지금 이제 헝다 사태도 일어나고 이래서 부동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 주가가 뭐 북경올림픽 이후로 크게 폭락해서 사실
많이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중국이 산업도 그 제조업 1단계 쉽게 얘기해서 세계 공장으로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거 파는 네. 그런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조업 2단계로 하고는 한국과 경쟁을 하는 네네. 이제 혹은 뭐 중무장대형 사업을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버블이 있었어요. 그 버블이 기업에도 있고 네. 상업 영역에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크죠. 네. 그런데 사실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버블이 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 맡겨느냐 정부가 주도하느냐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 시장들은 시장에 놔두죠. 그럼 이제 단점은 뭐냐면 시장에 놔두면 급격하게 한번 크게 경착륙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신 빨리 부실을 털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도하니까 그렇죠. 이걸 경착륙을 안 시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급작스럽게 막 대붕괴가 일어나지 않지만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박스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상업 영역의 부채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서 부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계단형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오르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상승의 어떤 폭 이런 부분이 약할 수 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혹은 수익률로 봤을 때는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제가 미국이 조금 앞으로 몇 년은 대붕괴 전까지, 대폭락 전까지는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본시장의 효율성, 그 다음에 뭐 경제의 그 성숙성 그런 거에 따라서 확실히 좀 우상향 시장이 있고,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제1기축통화국가라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글로벌 1등. 그것도 네네. 굉장히 무시 못하게 크거든요. 크죠.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이 IT 전자기업인데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을 봤을 때 미국 기업의 주가가 더 높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글로벌 1등 혹은 그것에 대한 수혜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똑같은 IT 기업인데 1등 기업하고 2등 기업하고 주가 차이가 꽤 크잖아요. 네네. 네, 뭐 1등 기업이 100이라고 했을 때 2등이 뭐 90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1등 프리미엄이죠. 언제든지 1등 프리미엄이 있어요. 이게 국가 단위 차원, 즉 종합주가지수도 1등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미국 시장은 1등 프리미엄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나스닥 지수가 앞으로 물론 더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이제 뭐 다시 붕괴가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슬쩍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솔깃한 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나스닥 지수가 현재 버블 수준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버블 수준이 맞고요. 네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주식시장 밖, 즉 세상, 리얼월드에서 움직이는 게 모두 숫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만 보지 마시고, 즉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의 숫자만 보지 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산업을 보셔야 돼요. 네네. 산업이 지금 제3차 산업혁명 때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노멀한 상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확장성이 있어요. 기대감도 크고 돈도 많이 몰리고. 네네. 당연히 주식시장이 평상시에 대폭락과 대폭락 사이에 나스닥이 오르는 비율보다 더 높게 오르겠죠. 그래서 이번도 역시 훨씬 더 높게 오를 것이다. 지금 현 수준보다. 그렇죠. 네네. 현 수준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버블 붕괴 직전 네네. 노멀한 패턴을 보고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요. 어떻게 되면 이제 비이성적 수준으로 이제 버블이 오르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산업혁명,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미래 산업이 열리고 뭐 이럴 경우에는 기대치가 이제 폭발을 하죠. 그 자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네네. 그리고 다시 뭐 예를 들면 그 미래 산업에서 뭐 IPO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져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굉장히 크게 이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굳이 비교해드리자면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지금 부각되는 게 인공지능, 네. 자율주행, 네. 로봇, 네. 뭐 그다음에 바이오, 뭐 나노는 조금 늦게 오지만 그다음에 지금 뭐 메타버스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사실은 좀 더 멀 미래에 올 건데 우주 산업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차 산업혁명 때보다 더 많은 소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스닥 그 지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번 버블이 공개될 때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음번 대폭락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후반부쯤 돼서 일어날 건데 리세션이 오니까요. 네네네. 뭐 일부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온다고 할 정도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내년에 일어날 건 아니고요. 내년에 일어난다면 한 대조정, 뭐 강한 기술적 조정,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폭락은 좀 더 늦게 올 건데 그 대폭락이 올 때에 나스닥이 다우나 S&P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정도 더 많이 폭락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2000년대 닷컴 버블이 터질 때 이 나스닥이 80% 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그럼 다우도 그렇게 떨어졌냐? 아니에요. 다우는 30%밖에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나스닥만큼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굳이 전략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상 후반부 돼서 이제 우리가 현금 현금을 늘릴 때가 되면 그래도 내가 굳이 주식시장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나스닥의 지수도 일배수도 나스닥 말고 다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폭락할 때 대폭락이 될 때 나스닥이 뭐 50% 60% 빠지더라도 다우는 아마 그 절반밖에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오른 거는 많이 떨어지고 적게 오르면 적게 떨어진다. 네, 이번에 나스닥이 많이 오를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더 폭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스닥과 연관된 뭐 예를 들면 3배수짜리 그걸 나스닥을 3배수로 추정하는 ETF 같은 경우는 그때가 되면 다음번 폭락은 뭐 거의 90% 이상 폭락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또 상기해 보면은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사이클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이잖아요. 네네. 만약에 내년에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2024년에서 2025년 네. 그때쯤이면 약간 좀 그렇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때쯤이면 뭐 그때가 대폭락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시점을 알 수 그렇죠. 없지만. 그때는 알 수 없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조심해야 됩니다. 된다. 그때부터는 2025년에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고 뭐 이제 연준이 이제 미세 조정을 하겠죠. 네네. 네, 뭐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그래서 네네.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렇게 끌고 가면 대폭락이 조금 지연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리세션이 지연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아무튼 후반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이 되면 이제 굉장히 그 안테나를 높이 세우시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현금 유동성을 좀 높이시고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